제가 이 톡톡톡 하는 그거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발제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편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해답을 드리지 않거든요. 이런 이 끝나고 나서 이런 토론회 장으로 연결시키는 어떤 파도만 전달해 드리는 거지,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너는 도대체 어떤 해결 방법을 갖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한 15년 정도 이 체육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오다가 뭐 논문도 보게 되고,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다른 연구자들과 만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민하면서 체육교육에 어떻게 이렇게 범주화시킬 수 있는 문제들을 한 4가지 정도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 4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해결한다면 앞으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체육교육에 좀 발전된 방안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내용은 재미없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좀 재미없고 아주 현학적이고 이론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 플로어 계신 분들을 제가 좀 진지한 고민들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좀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래서 체육교육 난제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난제는요, 어려운 문제죠. 체육교육을 사실은 가르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죠. 체육 수업 쉽게 가르치려면 너무 쉽게 가르치는 거죠. 공 하나 던져주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제대로 가르치려고 그러면 아까 두 분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학교에 계시는 체육 선생님들이 좀 덜 힘들게, 기본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갈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근래 들어 좀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요즘 한 4, 5일 정도 심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현장 심사. 학교 체육 대상 관련해서 현장 심사를 하면서 11개국을 다녔는데, 학교 스포츠 클럽을 우수 학교 스포츠 클럽이나 학교 체육 뭐 내시라 그런 영역이나 이런 데 갔는데 선생님들이 이만저만 고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이들도 즐겁고 선생님도 즐겁자는 마음에서 시작한 학교 스포츠 클럽이 선생님의 희생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즐겁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체육교사가 지나치게 희생하고 있는 현 구조가 좀 바꿔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스포츠 클럽이든 체육교육이든 내실화될 수 있는 기본 시스템들을 좀 갖출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갈까 하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현 시점은요, 새로운 도약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초반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이렇게 봤더니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었습니다. 여러 가지 체육교육 관련해서 악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체육 수업 시수가 우선 조정됐죠, 중3이. 이거는 저희들 입장에서 엄청 큰 타격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 설립 허가권이 이제 전환됐습니다. 교육부 장관에서 지자체 교육감으로. 그래서 이제 대구에는 아직 그런 학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시행되고 난 다음에 서울에 있는 그동안 운동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학교들, 개설을 하지 못했던 학교들이, 운동장 없는 학교들이 지금 4-5개 정도 설립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체육과 평가 방식이 전환됐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는 좀 학교 현장에서 많이 큰 이슈였기 때문에 저도 참가했지만 다 서울에서 동대문 운동장 근처에서 전국 체육교사가 모여가지고 데모를 한 판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상중하 방식으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이제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게 됐고요. 거기다가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운동부 실태가 우후죽순 나오게 됩니다. 아이들은 운동하지 않고 운동부는 맞으면서 운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201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악재들이 호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학교 체육 강화 정책으로 거의 이제 444 시스템인 것처럼 막 운영되고 있죠. 물론 여기엔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매일 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학교시설 사업으로 아마
우리나라의 학교가 만들어진 이후로 거의 첫 번째로 대규모 운동장 사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9 개정 2011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상중하 방식을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성취기준 평가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좀 기존의 상중하, 단순히 그냥 상중하로 기능을 나누던 방식들이 어떤 성취 역량을,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 것으로 좀 재전환되면 좀 다른 과보다도 훨씬 앞서서 성취 기준 평가제를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시수가 확대되면서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도랑 올해 전 교과 임용고사 TO 1위가 체육과입니다. 국영수를 앞서서 체육과가 지금 2년 연속 교사를 제일 많이 뽑는 과가 됐어요. 이 고등학교 체육 수업 시수가 확대되고 정상화되게 되면서요. 그런데 체육 수업 운영에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고요. 거기다 2012년에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정상적인 학교 운동부, 물론 아직까지 완벽하게 학교 운동부가 이 법에 따라서 운영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운동을 시작하는 많은 학생 선수들이 기본적인 인권과 기본권들을 보장받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시스템들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0년 이후로 여러 가지 것들이 참 이 체육교육에 큰 변화의 축들이 만들어졌는데 학교 체육이 많이 변했나요? 우리가 변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기가 되게 곤란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증거가 없어요.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고 예산을 투자하고 인적 자원들을 보내고 학교를 이렇게 활발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래서 정말 학교는 그런 아이들에게 체육활동 또는 신체활동의 가치들을 경험하게 만들었니? 물론 우리가 보는 것들은 경북여고 학생들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뭐 심사를 하고 간다거나 사례를 들어가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체육의 가치를 전 충분히 경험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대다수의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는 그런 확률이 대단히 높은 편은 아니다. 여전히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 좋아하는 아이들이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서 더 잘하게 되고 더 좋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 기존에 하지 않았던, 할 수 없었던 아이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더 가치 있게 경험했다라고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다. 사실은 이 체육과에 대해서 아주 이 가재미 눈을 갖고 쳐다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까지 것들이 뭔데. 교육과정 회의를 가면은요, 특히 이제 교육과정 총론 작성하는 사람들이 체육과 때문에 되게 애를 먹어요. 저딴 것들이, 지식을 다루지도 않은 것들이, 예를 들면. 특히나 많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교육과정 학자들은요, 미국 시스템으로 가자. 학교 안에서 가르치는 거는 아주 이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체육 시설을 운영하고 학교 바깥에서 이 학교 스포츠 클럽 학교 바깥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좀 운영해 보자 라는 의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꾸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교육부의 기본 운영 방침은요, 교과서를 줄이는 거예요. 교과서 줄이고 교육 내용 줄이고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학교 안에 체육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음악미술은 저희보다 사정이 더 나쁘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재미는 쟤네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근데 막상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은 대단히 약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례들이에요. 근데 그 사례들이 그런 사람들을 설득시키기에는 되게 낭만적이에요. 경북여고 학생들이 와가지고 우리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이야기했다니까 좋습니다. 이 정도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거를 엄밀하게 얘기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조금 교육학의 연구 분야가 좀 다른데요. 미국 애들은 그런 자꾸만 이 증거들을 찾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아까 노승현 선생님이 운동을 했더니 집중력이 높아진다?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냈어요.
그래서 수많은 연구들을 다 찾아봐가지고 이런 연구를 수행했대요. 6교시 수업을 하는데 학업 중심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근데 여기서 2시간을 빼가지고 체육을 집어넣고 2시간을 빼가지고 음악 집어넣고 2시간 빼가지고 집어넣고 2년을 운영한 다음에 학업 성취도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봤어요.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음악, 미술, 기타 비학업 요소들을 비중을 높인 학교들은 성적이 다 떨어져요. 근데 유독 체육 시간을 확보한, 그러니까 2시간 더 운영한 학교는요, 성적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는 학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이 연구 결과를 이제 보고서에 쓰고 있는 연구자들이 이제 체육 교육 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이거를 대해서 왜 증가하지 않았지?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하잖아요. 운동을 더 시키면 공부를 더 잘하겠거니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늘지 않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수많은 연구들을 다 찾아봤더니 이런 선례가 없대요. 비학업 요소를 증대시켰는데 성적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체 활동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결국 공부 안 시켰는데 경북여고 학생들처럼 성적이 유지가 되든지 좀 더 증가하든지 그러면서 메타 연구를 진행했는데 체력이 좋은 아이들, 운동을 많이 참가한 애들, 운동을 정기적으로 참여한 아이들에게 공부 잘할 수 있는 확률은 한 20% 정도 성립이 된대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공부 잘할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34% 정도. 그러니까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거라는 이 상관관계가 한 34% 정도 맺어지는데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 체력이 좋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확률이 한 20% 정도 된다는 거. 이건 되게 어마어마한 결과입니다. 엄밀히 따지고. 거기다가 다른 연구 하나 보면요. 비만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확률은요. 상당히 낮습니다. 40%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지능의 관점에서 어린아이들 계속 지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사교육들을 시키잖아요. 그럴 시간에 비만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공부 잘하게 하는 되게 중요한 요인인데 이러한 요인들을 우리가 지금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이 체육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증거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증거, 이 영어로 보면은 에비던스 베이스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을 그냥 낭만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증거와 연결되고 있는지.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 같은 사람 이용하셔도 되죠. 네, 이런 효과가 나왔는데 네가 한번 이거를 좀 이론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논문을 나한테 다오. 아니면 이론들을 좀 한번 두라. 현장과 이 연구기관들이 좀 연계해서 함께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되게 좋아져 가고 있는 체육교육의 이 판 자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는 되게 모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체육이 중요한 건 알지만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체육교육이 그걸 할 수 있어?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이 말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나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야, 체육 좋냐 나쁘냐? 여기 한 90% 이상은 다 체육 좋다 그러죠.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체육 활동에 더 많은 돈들을 계속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체육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체육하는 가치를 다 아는데 저희들에게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체육이 좋은 거는 알지만 그 좋은 체육을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데 현 시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증거라고 하는 것들과 함께 연결해서 나올 필요가 있다. 과거처럼 그냥 체육하면 좋아, 인성이 좋아져, 단체 정신이 좋아져, 협동심이 좋아져 이런 게 아니라 협동심에 뭔데, 협동심 안에 있는 뭐가 좋아지는데 그래서 여러 학교들 해봤는데 어느 정도 좋아졌는데 어떻게 좋게 만들었는데 이런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사실은 교사와 연구진들의 그런 협력 체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필요하겠다라는 질문을 던지면서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학교 체육이든 여기 이제 정책기관도 계시고 현장 실천기관도 있고 저 같은 사람 이제 연구기관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 세 기관에 있는 체육교육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풀어내야 되는 난제들은 뭐가 있을까? 그걸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체육교육의 난제는요, 교육과정, 그리고 체육교육 환경, 그 다음에 체육교육을 들어오는 학생들, 그 다음에 체육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 네 가지 측면으로 좀 난제들을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교육과정 문제. 교육과정이라는 건 되게 이제 국가 수준에 있는 그런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교육과정은요 그냥 수업 그 자체입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은 디자인해야 되는데 그 디자인을 왜 해야 되는가의 필요성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20세기에 처음으로 체육이라는 말이 나왔죠.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 전에 이 몸으로 하는 활동이 체육교육의 기본 목표였었어요. 애초에 체육이라는 건요, 그냥 신체의 움직임, 뭐 신체, 몸의 활동, 그것을 교육하는 것 정도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들 아시죠? 스루드 피지컬이라는 신체를 통한 교육론이 나오게 되면서 전인 교육으로 교육 쪽 확장을 시도합니다. 우리가 여기 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몸의 활동을 가르치는 체육교육과 전인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가르치는 체육교육은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외연을 그렇게 확장시켰던 거예요. 20세기 초반에. 그러면서 체육교육 뭐야? 전인교육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다가 20세기 중반에 1960년대에 학문화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많은 미국 체육교육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체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 신체 활동인 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 활동과 관련된 학문적 현상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요, 전문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실기라고 하는 체육교육의 영역이 학문이라는 영역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기도 가르치지만 이론이라는 거, 뭐 과학이라는 거, 뭐 철학이라는 것도 수업 시간에 가르치게 되죠. 그러다 20세기 후반에 패러다임 하나가 또 바뀌게 됩니다. 기존의 스포츠는 사실은요, 규정 남성들이 하는 거였고요. 여가 시간에 하는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잘하는 사람들을 여가 시간에 우리가 보는 스포츠는요, 잘하는 사람 거를 못하는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였었어요. 관전하는 게 우리가 하는 스포츠의 대부분이었었는데 이 1990년대에 지나면서 이 스포츠 코올이라고 하는 기본 사상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포츠는 기본권이고 누려야 되는 거고 행복 추구권이야 이런 관점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를 참가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 스포츠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회, 문화, 산업적 외연들이 확장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라이프롱 피지컬 액티비티라는 개념이 20세기 후반에 체육교육 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전에 그 2007 체육과 교육과정 보시면은 스포츠라는 말보다 더 많이 나왔던 게 신체활동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그 말을 갖다가 쓰기 시작한 거죠. 이 우리나라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는요, 어떤 거에 관점을 두게 됐냐면은 신체활동을 라이프롱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애 전반에 걸쳐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체육교육의 기본 목표야 라는 식으로 더 확장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없었어요. 몸의 활동, 몸을 움직이는 거, 잘 움직이는 거를 집중하고 있다가 이제 마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왔다가 이제 단순히 실기가 아니라 학문이라는 개념까지 오고요. 과거에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뭐 스포츠 교육의 목적이나 체육 교육의 목적은요, 그 시기에 잘하는 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졸업한 이후까지도 죽을 때까지 스포츠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초점을 두게 되면 계속 의원들이 확장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체육 교육의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체육 교육은 학교 체육의 영역으로 보게 되죠. 근데 사실은요, 체육교육은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영역까지 다 확장되어 있어요. 그가 한 10년, 15년
이 체육교육의 영역을 이만큼 확장시키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 군데의 체육교육들이 있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체육교육을 가르치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기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능을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기능이 높으면은 체육교육을 했다고 얘기하는 선생님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은요, 교육적 의미나 가치들에 주목해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체육교육은 이런 거야 라고 정당화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선생님은요, 아니야, 스포츠는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웃고 열심히 참여하면 되는 거야. 사실은 이 세 가지 논리들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학교 체육의 논리랑 전문 체육교육의 논리랑 생활체육교육의 논리들이 다른데 그 세 가지 논리들이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세 가지를 다 경험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교육의 목재들이 되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도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얘기하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교육과정을 우리가 개발한다는 건요,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과정 문서가 기본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요, 이 바람직한 교육과정 있죠? 여기 보면 현실의 교육과정, 가르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배제해가지고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들을 구성해가지고 가르치기 위해서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화두입니다. 기본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디자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고민하시잖아요. 아이들의 난이도도 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기초 수준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과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이렇게 분리해내는 작업들이 사실은 교육과정이 해야 되는 일들인데,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체육이 복잡하고요, 기본 개념이. 체육교육이라는 개념 자체도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작업을 안 하면은요, 이 작업을 안 하면은 그냥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체육교육을 가르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의 기본 논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그동안 체육과 교육의 이런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논리들을 좀 살펴보면요, 20세기 초반까지는요, 체육교육의 기본 목표나 내용은 다 건강과 체력이었습니다. 20세기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여가, 스포츠 정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움직임 기술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학문적 지식, 그리고 최근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체육 왜 가르쳐야 되는 질문에 다 캐릭터 에듀케이션이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결국 하다 보면은 인성으로 귀결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교육과정의 기본 논리들이 더하기 방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벽돌처럼 그냥 자기가 하다만 떼가면은 다 그게 체육교육이 되는, 체육과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논리가 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몇몇 되게 똑똑한 체육과 교육과정을 공부하신 분들이 순법적 접근을 시도하십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런 가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체육교육의 목표들을 한 번에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두 가지 메타 목표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거 하나는 이제 최시향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인성은요, 공적 문화로서의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되게 즐겁고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포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공공연하게 가치 있는, 후세대들에게 전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들을 체육시간에 가르치자라고 하는 주장이 이 인성교육이고요. 다른 측면에서 이제 유정혜 선생님이라는 분은 지식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체활동 지식을 가르치자.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원래 더 이해를 이게 돕게 하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논리적인 정합 관계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체육교육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이원화시키는 방식들을 접근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문제 삼으면서 현재 내가 주장하려는 것들을 좀 강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체육교육이요, 기존에는요, 과학적인 거, 어떤 경기력 증진을 위한 과학, 그 다음에 실용적인 거요, 건강이나 체력, 이렇게 실용적인 측면들, 그
그 다음에 신체를 많이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전문적인 실기, 이쪽에 강조했다면은 현재 우리나라 체육과 교육과정은 입문성, 본질성, 교육성, 학문성, 여기에 되게 그러면서 7차 체육과 교육과정이랑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이 완전히 판이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이 7차가 여기에 주목했다면요. 2007부터는 여기에 주목하는 체육과 교육과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건강과 체력, 운동, 기술, 즐거움이나 뭐 정서, 함량, 행복, 여가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전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체육과 교육과정이 앞으로 계속 이러한 기본 기조를 갖고 가게 되면은 계속 이런 것들은 좀 굳이 꼭 가르쳐야 돼? 이거를 꼭 체육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돼?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좀 전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체육교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준 적이 없어요. 여전히 체육 선생님들은요. 여기에 훨씬 더 가치를 두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훨씬 더 가치를 두게 돼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교육과정대로 따라가고요. 현장의 교사는 현장의 교사대로 따라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론계에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해내는 이런 사람들과 그 개발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실천하는 체육 선생님들 간의 간극들이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예 요즘 만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예를 들면은 만약에 교사 연수 때 뭐 체육과 교육과정을 옹호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계속 집중포화를 합니다. 가르쳐 봤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네가 생각하는 체육교육은 뭐야? 라는 질문을. 그럼 대답이 되게 궁색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는 우리대로 가고 그래 나도 니네랑 같이 안 가. 그러면 이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선생님만 만나자면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대학원에 오신 선생님만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야? 그러면 뭐 지도교수 앞에서 선생님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 못하죠. 아, 다 이해하는데 왜 저기 있는 애들은 이해 못하냐. 저 멍청한 놈들. 쟤네들은 계몽시키고 가르쳐야 돼. 자꾸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럼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요. 들어도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 얘기만 하고. 점점 벽들이 생깁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육과정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론계와 실천계 사이에 생긴 이 벽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지 않아요. 선생님 2015 체육과 교육과정 한번 보셨어요? 이번엔 역량이 나왔어요. 2011년 때는 창의성이 나오고요. 물론 2007년 때 가치가 나왔는데 예전에 뭐 예를 들어 한 20년 차 정도 되신 선생님들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전 수업이랑 지금 수업이랑 달라지셨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요 교육과정이 어떤 교육과정을 계속 개발합니다. 우리나라는 5년 주기, 뭐 4년 주기로 지금 계속 개정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이 실패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 교육과정이 실행된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 문제? 교육과정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교육과정은 되게 이론적으로 완결성 높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학교 현장은 여전히 이 교육과정 문서를 배제해놓고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맞춰놓죠. 형식적으로 맞춰놓는데 실제로 교육과정이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학교랑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지금 교육과정을 2번이나 더 개정했어요. 2007 때 뭐가 잘못된지 몰랐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2009에 또 한 번 개정했고 때가 되니까 2015에 또 한 번 개정을 했죠. 교육과정이 크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냥 앞에 성격 부분만 좀 변했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무도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연구에 따르면은 20% 정도가 고개를 끄덕이고요. 교육과정 질문에 대해서. 그래 뭐 괜찮아. 그리고 한 5% 정도가 실행하고 계시대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실행하는 선생님들은 다 대학원 박사과정에 가시는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국가수준 교육과정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뭐 대구든 경북이든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과도 관계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뭐 지역청에서는 지역 수준에서 적합한 교육과정을 만들어내고요. 이 적합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한번 학교 현장에서 시도해보는 방식의 그런 문제를 개선해보면서 좀 지금은 계속 탑다운 방식이에요. 위에서 만들어가지고 아래 지역으로 보내고 지역에서 학교로 보내고 학교에서 교사에게 보내는 방식인데 이걸 한번 뒤집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밑에서 이 버튼업 방식으로 지역에서 오히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제한해보는 방식, 그런 것들을 해보지 않으면 여전히 교육과정은 따로 노는 방식이 될 가능성들이 많다. 제가 첫 번째 교육과정에 관한 문제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환경 문제입니다. 체육 수업 환경인데요. 이 학교 체육 시설의 세 가지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일제강점기에 그때 우리 체육과의 명칭이 뭐였냐면 체조과였었죠. 그래서 운동장이 주로 병식체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식체조 체력 단련장으로서의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학교 운동장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교육과정기 이후부터는 체육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그때부터 스포츠가 갑자기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운동장 중앙은 거의 다 스포츠 시설로 채워지게 돼요. 그러다 21세기 들어와서 운동장 시설 사업으로 스포츠 하는 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운동장 시설을 바꿔주죠. 인조잔디를 깔아주고 우레탄을 깔아주고 전문 시설을 만들어주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학교 체육 시설의 흐름들인데, 보시면 이제 체력 단련장의 모습들입니다. 중앙에 사열대가 있고요. 여기 이제 뭐 평행봉이 있고 철봉이 있고, 이게 일제시대의 잔재들입니다. 두 번째, 근대 스포츠 시설들이죠. 운동장을 채우는 농구 골대, 축구장, 배구장, 뭐 육상장들이 우리 운동장을 구성해요. 르카프 운동장인데 이 르카프 운동장은 훨씬 더 이 전문화된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로 바꿔줬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그럼 뭐예요? 학교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어떤 정체성이나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는 뭐라고 부여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스포츠 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그 스포츠 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학교 스포츠 클럽이 활성화된 학교에서는 여러 학생들이 들어가서 그 시설들이 이용하겠지만 그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횡하니 있는 축구 골대 2개에 남자애들 몇 명이 축구하는 모습이 우리 시설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되게 제한적인 활동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운동장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계속 아이들은 이 공간에 대한 정체성들을 좀 부여하게 되는데, 대체로 학생들의 인식 속에 비친 운동장의 정체성은요, 경쟁의 공간이고요, 남자들 그리고 운동 잘하는 아이들의 공간이고요, 그래서 정형화된 공간이고 그것만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때문에 운동장은요, 소외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하나 드린다면은, 스포츠 활동으로 구성된 학교 체육시설을 좀 해체할 필요가 있다. 이 속에 스포츠 하는 곳이 아니라 신체 활동하는 곳으로 바꿔줄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운동장은 여전히 소외의 공간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이, 일본은 정말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 조그만 이 수영장인데요. 여름에는 수영장 5개로 여름에는 수영장을 쓰고 겨울에는 여기를 올려가지고 스케이트장으로 쓴대요. 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이런 작은 대를 이용해가지고 위발자전거 타기 하는 공간으로 삼고요. 실내 교실들이 이제 남는 유휴 공간들에 이러한 작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전주에 한번 놀러 갔다가 초등학교에서 찍어온 건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뭐 전통놀이 같은 거 하는 그런 그림들인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근대 스포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학교 체육 시설들에 대해서 여하튼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좀 해체하고 새로운 관점들을 이 운동장이라는 곳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문제 중에 하나는 학생 문제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움직이는 아이들을 보지만 연구 속에 나오는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면은 일주일 총 신체 활동들을 보면요, 이제 깨어나서 움직인 시간들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여고생들은요 5시간 30분 움직여요. 여기 전신 운동 개념이 이렇게 걷거나 뭐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건강 발달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중고강도 신체 활동 약간 숨을 헐떡일 정도로 달리는 거거든요. 그 정도 하는 시간 여고생 184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한 3시간 정도 숨을 약간 헐떡일 정도로 속보 정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의 보사부인 CDC에서 기준안을 마련했는데 하루에 60분 동안 중고강도 신체 활동을 해야 된대요. 그거를 충족한 아이들의 비율이요,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이 50% 겨우 넘습니다. 여고생 애들 6.7%.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체육 시간이 4시간씩 있던 학교들이에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스포츠 활동,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시간까지 포함해서 45분 곱하기 4, 한 180분을 체육 활동이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은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로 다양한 다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거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3가지 요인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마친 것들이 뭐냐면은 이 건강 문제, 인지 문제, 정서 문제들이.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 안 만나게 되고요. 움직이지 않으면요, 자기가 이 창의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은 자기 몸을 계속 해로운 식으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아이들이 체육 수업이든 뭐든지 간에 스포츠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스포츠를 상징하는 2가지 그림입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하면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게 이게 경쟁이죠. 그리고 또 하나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소외예요. 할 수 없는 것. 스포츠는요, 기본적으로 이 근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벽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 장벽들이 강한 신체 능력을 요구하고요, 강한 경쟁을 조장하고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요, 높은 기술의 수준을 요구하고 규칙 자체가 지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소들을 만족하지 않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스포츠 속에서 소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가르쳤나요? 아까 제가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감동했던 게 그거예요. 계속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스포츠가 가둬놨던 그 규칙 체계들을 파괴하면서 누가 중심이 되냐면 참여자가 중심이 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배구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한 번만 공을 쳐야 돼요. 그리고 3번만에 공을 넘겨야 돼요. 그게 근대 스포츠가 갖고 있는 규칙 체계입니다. 그거 할 수 없는 애는 배구 속으로 못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파괴하면은 배구라는 근대 스포츠 룰은 좀 파괴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참여자들은 그 스포츠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스포츠들을 계속 체육 시간에 가르치면은 여전히 이 소외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참여보다는 소외의 문제, 교육보다는 스포츠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뭐 학습의 성취보다는 좌절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런 경우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학생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좀 개선해봐야 되는 것들은요, 체육 수업은 수치의 전당입니다.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영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수치심을 경험시켜요? 일어나서 읽어라. 수학 시간은요, 나가서 풀어라. 음악 시간엔 일어나서 불러라. 이 구조가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고요, 자기의 이 성취가, 자기의 수행 능력이 즉시 노출되게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가받는 거잖아요. 체육 시간은 언제나 그게 공공연하게 일어납니다.
체력장 할 때 보세요. 다 애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제자리 멀리뛰기 하면 잘하는 애한테 박수치고 못하는 애한테 우우 하게 되고, 발야구 할 때 보세요. 공 이렇게 타자로 들어가가지고 공 앞에 떼굴떼굴 굴러가는데도 전력으로 달려서 일루까지 가야 되잖아. 아웃될 걸 뻔히 알면서. 그래서 체육 수업은요 언제나 수치의 전당이에요. 물론 그래서요 히로인들이 많이 일어나죠. 영웅들도 많이 나타나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치 전당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체육 수업에서는 다양한 정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한 학생이 한 학기 동안 체육 시간에 경험한 정서들이에요. 이게 본인이 수업 일지를 썼는데 그 속에서 추출해낸 것들이 뭐냐면은 그 중에 이제 긍정적인 정서가 있는데 그 중에 부정적인 정서만 제가 갖고 왔는데 불안, 수치심, 질투, 분노, 죄책감, 공포, 슬픔. 빈번하게 일어나죠. 이 부정적인 정서들. 정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부정적 정서는 기억을 왜곡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한 실험인데요. 일상적인 상황, 이상한 상황, 충격적인 상황이죠. 이거를 보여주고 나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설명해줘. 이게 왜 일어났는지, 넌 이거 왜 일어났을까? 뭐 이렇게 질문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똑같은 아이들한테 다시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왜 쓰러졌니? 라는 질문에. 물론 저도 이제 정확하게 심리학을 잘 모르는데 그 논문에 보면요. 이 차가 치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대요. 분명히 3개월 전에는 그냥 넘어진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부정적인 이 정서적 사건이거든요. 이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게. 이 부정적인 정서 사건들은 기억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만질 사람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여학생을 이렇게 만졌어요. 그러니까 뭐 뜀틀하다가 잘 못 굴러가지고 이렇게 잡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걸 확 느낀 거야. 그럼 얘가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건을 자기의 수치심이라는 정서로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 새끼는 변태교사야. 이게 부정적 정서가 기억을 왜곡시키는 방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체육 시간에 분명히 지들도 재밌게 놀았는데 지나고 나면은 뭔가 한 가지 걸리는 사건으로 체육 시간은 거지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뇌의 우선 처리 영역들을 보면요.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는 반사적인 반응을 한대요. 정서를 유발하는 정보에도 반사적 반응을 한대요. 새로운 학습에 대한 정보는 반성적 반응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하고요. 정서적으로 자기가 육안된 학습은요. 자기가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면 다음에 똑같은 거에 반사적으로 하기 싫은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 있게 다뤄줘야 되는 거다. 근데 안타깝게도 체육 시간은요. 언제나 이 부정적 정서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학생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때는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예, 긍정적인 정서 되게 짧아요. 근데 부정적인 정서는 좀 길어요. 블라블라블라 해서 오늘 이랬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정적인 정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체육 시간을 제대로 참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움직이지 않는 학생, 소외되는 학생,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학생 문제. 물론 학생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이 세 가지 문제들인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체육 교육의 효용성의 문제 제기를 당할 가능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넌 도대체 뭘 가르친 거야? 라는 질문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애들은 체육 시간에 수업은 계속 들었는데 배우나 안 배우나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요. 아이들은 체육 시간에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면서 체육 시간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결국은 삶에서 스포츠를 누리고 살 수 없고요. 가끔씩 저희 와이프가 이런 얘기하는데 똑바로 가르쳐. 그래요 저한테 뜬금없이. 왜? 야, 나 10년 동안 체육 수업 들었는데 할 줄 아는 거 없어. 국민체조 할 줄 아는데 국민체조. 앞구르기 나 못한다는 거 깨달았어.
단거리 달리기 난 느리다는 걸 알았어. 테니스도 배웠대요. 테니스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운동이라는 걸 알았어요. 물구나무 서기는 집에서는 잘 되는데 학교에서 가면 안 되는. 그래서 너무 짜증나는. 자기 체육 시간에 배운 게 없대요. 이런 학생들이 저희 와이프 한 명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체육교육의 효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기본 바탕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교사 문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 체육교사의 이미지들이에요. 좋은 이미지들이 아니에요. 저는 제일 싫은 게 이겁니다. 신라의 달방. 1등급 깡패대 조폭급 선생. 거기 가로 열고 조폭급 체육선생이죠. 여기는 온갖 비리를 담당하고 있는 체육부장입니다. 여기는 아주 무식해요. 애들한테도 영어를 못해가지고 무식하다고 놀림당하는 체육교사를 다룬 희화화된 영화입니다. 근데 우리 이 말에 부정할 수 있으세요?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체육교사 이미지를 이렇게 봤을 때 이 말을 100% 부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 가끔씩 저희가 졸업한 선생님 중에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니보다 공부를 더 잘했는데 체육 선생님으로 갔더니 멍청하다고 무식하다고 자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적표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우리의 이미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체육교사 별명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건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2000년대 연구인데요. 보면은요, 행동 특성 보세요. 에이즈, 유격대 조교, 까치, 코너맨, 전치, 3주배. 전부 다 체육교사의 행동 특성은 뭐예요? 폭력적이에요. 그 다음에 성격 특성 보세요. 사이코, 시한폭탄, 미친 게, 이건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예전에 아마. 근데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선생님이에요. 수업 특성 뭘까요? 변태, 더듬이, 단무지, 돌방이 제일 웃겼어요. 이게 체육부실이에요. 돌들이 모여있는 방. 물론 이게 한 20년 전 연구고요. 아마 예전에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미지가 체육교사를 더 씌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비체육인들, 체육 바깥에서 체육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상들이 아직도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대학에 왔는데도 물어봐요. 전공이 뭐냐고. 아, 체육교육학이라고. 아이, 그거 말고. 어떤 운동 하셨냐? 아, 운동 안 했다고. 아, 그래도 남자들에게 잘하는 운동 있지 않냐고. 여전히 체육 바깥에서 전공은 운동이에요. 제가 체육 교사로 있을 때도 저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여선생님들, 전공이 뭐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전공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 전공이 뭐지? 우린 그럴 때 전공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체육 교육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체육학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실제로 대다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저의 전공은 운동이죠. 너 운동 뭐 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더 씌워져 있는 이미지들이 상당히 안에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랑 좀 다른 이미지들이 많이 더 씌워져 있다. 그래서 대체로 이것들을 좀 정리한 논문 한 편을 찾아보니까요. 철인군주의 이미지래요. 체육교사의 이미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전형적인 체육이에요. 울퉁불퉁 붉어진 근육, 단단한 골격에 건장한 체격. 그래서 비리비리하면요 체육과 같지 않다 그러죠. 표현에 거침이 없고 직선적이고 선후배 간에 의리로 맺어진 사내다움. 상식이 부족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체육하는 사람에게 더 씌워준 생각들. 그러니까 인식적 개념들이죠. 실제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보기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 이거 같아요. 강하고 권위적인 인물의 화신. 자유보다는 질서, 교육보다는 훈육, 말보다는 벌.
어떠세요? 이 말에 대해서 좀 자유로우신 분 계세요? 사실은 취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건 분명히 공감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이미지에 현재까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이거는 철인 군주자의 관점에서 좀 체육교사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 그러면 철인 군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지인용이래요. 아는 사람은요, 반성하는 전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전형적인 반성적 전문인의 모습들입니다. 아까 거울 얘기하셨잖아요. 저한테 거울은 이겁니다. 거울을 보면은 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다른 말로 하면 리플렉션이라고 그래요. 반영한다 그러죠. 사실은 반성한다는 게 거울을 보는 일이고, 우리가 수업을 반성할 때 거울을 보면 저를 보는 거예요. 그냥 나를 반성하는 것이 옆에 있는 다른 거의 이유들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적 전문인은 기본적으로 반성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계속 감동했는데 이 부처님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선생님 어떠세요? 임용고사 1등으로 합격한 체육교사의 수업과 성격 좋은 체육교사의 수업 어떤 게 더 좋은 수업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똑똑한 교사가 가르치는 거랑 자유로운 교사가 가르치는 거랑 어떤 게 앞으로 10년 후에 더 좋은 체육교사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후자입니다. 제가 임용고사 1등으로 들어갔는데요. 제 수업보다 착하고 아이들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업들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막 이거 못 보는 거예요. 쟤는 왜 못하지? 왜 저렇게밖에 못 뛰지? 제가 들어가서 제일 저 스스로 한심스러웠던 게 뭐냐면 한 여학생이 달려왔었어요. 100m 달리기에서 제가 기록을 쟀는데 그 아이가 이러고 뛰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렇게 막 춤추듯이. 그래서 넌 최선을 다시 안 뛰었다. 다시 뛰어라. 그러고 다시 오는데 또 똑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을 뛰켰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자애가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원래 쟤 저렇게 뛰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냥 저는 아이들을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애로운 실천인은 어떤 사람 언더스탠딩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서서 학생을 보는 사람이 학생을 자애롭게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이 깜냥과 지식으로 아이들을 판단해서 재단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자유롭지 않은 똑똑한 교사가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실천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는요, 아이들을 이해하는 체육교사. 마지막으로 이 용감한 체육교사예요. 비판적 지식이라고 정의되는데 되게 좋아하는 책이 하나가 뭐냐면은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입니다. 파머라는 교육학자가 쓴 책인데요. 파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사가 점점 용기를 잃어가고 있다. 사실 상처받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애써서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반응해주지 않을 때 교사의 마음은 자꾸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년 끝날 때쯤 되면 아이들한테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볼래? 이렇게 줬는데 막 계속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초차정기 한 1, 2년 정도에 하다가 그 다음부터 아이들에게 평가받는 일들을 좀 안 하게 되는데 점점 그렇게 되면서 가르치고자 하는 용기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교사의 어떤 체육교사의 인품, 덕성, 어떤 자질 그런 측면의 이 3가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요. 교사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2000년대 초반 연구는 3년까지는 성장합니다. 라고 답했어요. 5년까지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는데 최근에 나온 몇 편의 논문들은요. 1년 만에 가르침을 포기하는 교사들이 되게 많아진대요. 이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너무 바빠요, 학교가.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도 바꾸고 운동부도 바꾸고 학폭으로도 바꾸고 뭐로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체육교사의 기본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저희 과를 졸업해가지고 1년차 신규 교사를 받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1년 만에 그냥 위에 계신 선배 교사들이랑 똑같이 가르치려고 하는 성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근데 막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중간중간에 공부도 처리해야 되고요. 학교에서는 내가 체육 수업 잘하는 것보다 업무를 잘 처리하는 것을 훨씬 가치 있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는 대부분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 지역에 교사 연구 모임들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유지되어 있는 연구 모임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부산도 지금 없어졌죠. 제가 알기로는 대구도 깨졌죠. 거의 지금 활동이 많이 악화되어 있죠. 서울에 전국체육교사 모임도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새로움에 대한 동력들이 사라지는데 왜 사라지냐 봤더니 새로운 선생님들이 안 들어와요. 다 옛날에 80년대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직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학교 현장이 그만큼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새롭게 새로운 논의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새로운 선생님들이 그런 일들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교사는 있을 수 없다.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은 언제나 성장하는 존재여야 한다. 사실 우리가 교육을 얘기할 때 교학성장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체육 교사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저 입장에서는 이 예비체육 교사들을 어떻게 양성해 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좀 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화두를 한번 던져봤는데 이 화두를 관통하는 게 저는 근대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톡톡 속에 던질 주제는요. 학교에서 근대 스포츠를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라는 부분이에요. 이 근대 스포츠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가치들도 많긴 하지만 이 근대 스포츠로 인해서 만들어진 여러 해악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교육과정에서 근대 스포츠 중심으로 짜져 있는데 도전 활동에 육상이 들어가 있어요. 단거리 달리기 들어가 있고 높이뛰기 멀리뛰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 하면은 도전보다는 좌절을 더 많이 경험할 것 같아요. 축구, 농구, 배구 경쟁활동 시간에 하라는데 아이들이 경쟁하면서 협동을 배우라지만 실제로는 그냥 경쟁만 하다 끝날 가능성들이 많고요. 실제로 경쟁의 장면, 경기의 장면 속에 못 들어갈 아이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건강활동은요. 여러 가지 웨이트 트레이닝, 이것도 스포틱하게 가르치죠.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실제로 실천할까요? 그냥 건강이 필요하고 건강이 무엇이다라는 이론적인 개념들을 배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이 스포츠적 접근들을 어떻게든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환경은 직접적으로 이 스포츠 중심의 환경들을 조금 해체할 필요가 있고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학에서 예비체육교사 가르치는데 실기 대부분 다 스포츠예요. 거기다가 경기력 중심, 실기 중심으로 높은 실기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A+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르치고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논의해 본다면은 대구 경북 체육과 교육과정을 구성해 나가고 예비교사 교육을 만들어가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화두가 돼야 되는 것들은 이 근대 스포츠 중심의 기존의 20세기 중심의 이 체육교육의 문화를 조금 21세기의 새로운 방식으로 좀 개선해 나가기 위한 어떤 접근법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은 한두 체육 선생님들이 애쓴다고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죠. 사실은.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요. 계속 이제 흙을 날라다가 없애버리는데 내가 죽으면 내 아들, 그가 죽으면 손자가 계속할 것이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체육 교과는 계속 있을 거거든요. 100년 후에도 있을 거고 200년 후에도 있을 건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변화들이나 어떤 새로운 시도를 멈추게 되면은 계속 이 판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작은 그런 흙 하나를 던져내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